네, 요새 그 투자금 운영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인 거죠.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최대 5종목까지 매수를 해놨죠. 예. 물론 그 이상으로 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5종목이 넘어가면 그때는 뭐 관리가 어렵죠, 솔직히. 최대 5종목이라 보고, 평균적으로.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5종목도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운영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세 종목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 지금 종목이. 향후에는 종목 개수를 5종목에서 한두 종목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뭐 한 종목이면 좋겠 하겠죠. 한 종목 정도. 근데 2종목까지는 어느 정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 뭐 종목을 줄이는 방법은 이제 뭐 최근에 그래도 좀 반등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등할 때마다 수익을 좀 챙기시면서 더 이상 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긴 하겠죠. 이게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빠지다 보면 다시 한번 반등했잖아요. 반등해주시게 내가 수익이 됐다면 그때 뭐 익절을 하시고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또 사람이란 게 욕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빠졌다가 반등해주면 더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다가 나중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쵸? 그러면 내가 익절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 익절할 기회가 오게 된다면은 과감하게 적절하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익절을 하시면서 종목을 그냥 떠나 보내주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눈치님들 안녕하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종목 개수를 좀 계속 줄여 나가야 되겠죠. 종목 개수를 좀 줄여서 한 종목 내지 2종목으로 줄이는 것이 네, 좋다고 보여지고요. 전략적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래야지 종목을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섹터의 돈의 이동 전망은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이 정도 수준은 물론 뭐 제 방송에서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요새는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도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바이오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2차 전지에는 아직까지 네, 2차 전지 또 반도체가 또 반등을 해주긴 하지만 향후의 흐름에 있어서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소비 섹터가 좀 움직이긴 하죠. 화장주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환차익을 고려해가지고 저평가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되어집니다. 최근에 그 환율이 1344원인가요? 46원인가요? 1344원까지는 조금 상승했었죠. 근데 아마 상승했다 다시 한번 좀 빠질 것 같긴 합니다. 그 빠질지게를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평가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 가지 관점이겠죠. 뭐 하나는 내가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전략과 또 하나는 뭐 저평가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또 반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 뭐 그런 식의 어떤 의미가 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거는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하시는 것에서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제 서서히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종목 개수를 좀 줄이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람에게는 그 욕망이란 영역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이제 아무래도 주식이라든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화시키긴 하죠. 당연히 우리가 뭐 삶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욕망이 존재하기죠. 욕망 자체가 뭐 하나의 어떤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 욕망도 부릴 때가 있고 아무 때나 부리는 건 아니죠. 그 정당성이 받쳐주는 환경 하에서 내가 욕망을 부리는 거지. 정당성을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욕망을 부리게 되면 그건 욕망이 아니라 과욕이죠, 과욕. 과욕으로 행동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적당하게 뭐 입절하시면서 종목 개수를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을, 물론 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당장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약세장은 좀 올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증시는 어느 정도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좀 얘기한 것은 그 포트폴리오 종목을 하루아침에 그 현금 비중을 늘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 손절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본인이 손절 때리게 되면 그걸 현금 비중 늘린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관점의 현금 비중은 아니고요. 내가 익절을 하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이 현금 비중 늘리는 것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늘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긴 안목을 갖고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은 요 정도 이야기하면 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공감 못 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과욕을 부리시는 분들만 공감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운영 쪽에 대해서는 어제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과 주간 관점이 있는데, 당연히 현금 비중은 60에서 40% 정도는 좀 주셔야죠. 왜냐면 일상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 그 간혹 가다가 아시죠? 뭐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서 주식에다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면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때가 있고,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레버리지도 때가 있는 거야. 아무 때나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레버리지로 활용할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레버리지로 활용할 때, 그러니까 부채로 활용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 때나 뭐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엉터리 같은 마인드는 접어 주실 필요가 있긴 하겠죠. 뭐 약세장에 오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뭐 당분간 약세장 정도지 뭐 폭락장 정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폭락장이 만약에 온다면 올해 11월에서 내년 1월달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성장주에서 소비주, 바이오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가 있죠. 제가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하고 있냐면은 테마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죠. 뭐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은겠죠. 제가 이거 날짜별로 계속 이렇게 테마를 체크하고 있는데, 화장품 쪽이 8월 10일 날 올라갔다가 8월 18일 날 다시 화장품 쪽이 다시 올라갔죠. 뭐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소비 섹터가 은근하게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채권 쪽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권은 투자하면 안 되시죠.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다 지금 터미널 레이트도 있기 때문에 채권은 계속 폭락하면서 좀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채권은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10년물 채권 금리는 약간 매집봉 하나 세워놓긴 했는데, 지금 매집봉 세워놨다가 지금 다시 빠지죠. 그 다음에 30년물 채권 금리는 계속 빠지죠. 신저가 나왔어요. 30년물 채권 금리가 빠진다는 건 뭔 말인지 아시죠? 채권이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여전히 채권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야,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서 채권에다가 투자라고 얘기하는, 아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내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무엇입니까? 그걸 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무엇입니까? 수준이 참. 계속 제가 채권 쪽에는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채권은 계속 변하잖아요. 채권이 변하지 않아야지 채권 수익이 온전한 건데, 채권의 수익률이 계속 변하잖아요. 올라가든지 떨어지든지 계속 뭔가 변하죠. 근데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채권이란 것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채권을 사오면 또 어떻게 또 올라가면 또 새로운 채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사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긴 하겠죠. 환율 쪽은 지금 1344원까지 올라갔죠. 다시 한번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나중에는 1500원에서 1600원, 뭐 나중에는 더 심하게 되면 2000원까지도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부동산 쪽은 뭐 부동산은 뭐
예, 요새 그 헝다 얘기를 많이 하죠. 헝다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남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문제점을 그 덮으려고 하는 매체들의 어떤 술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신 차리세요. 네, 미래에셋이 홍콩 오피스 빌딩에 투자해가지고 투자 펀드의 90%가 손실이 났다고 하죠. 손실 처리한다고 하죠. 이거나 정신 차리라고 해요. 국내 그 순살자이 그거나 모든 그 다음에 유가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5에서 90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72에서 85 하여튼간 70달러가 깨지는 시점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유가는 뭐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계절적 수요의 약세가 고려된다. 중국 부동산의 위기 악화로 경제 회복 둔화로 중국 경제 회복 둔화로 유가가 좀 빠질 수 있겠다. 미국 석유, 천연가스 굴착 장치수의 착공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뭐 유가가 좀 빠질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당분간은 고유가를 유지할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했죠. 비트코인 3만 달러에서 지금 거의 3만 달러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쵸? 지금 마이너스 6%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폭락한 상태입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 불리긴 하죠. 근데 지금 오늘 금값도 오늘 좀 폭락했어요. 1886원으로 폭락한 모양새가 있습니다. 요새 좀 많이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산 가격이 좀 변화가 좀 심해요. 여기는 왜 떨어졌다고 안 표시되었지? 그거 아닌가? 여기는 지금 1918원으로 아니 18달러로 표시가 돼. 제가 선물로 봤을 때는 좀 1800대로 빠진 것 같긴 한데 하여튼간 좀 최근에 금값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는 원인은 달러가 강세고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값이 떨어지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다른 채권 그러니까 자산 쪽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달러 강세가 되면은 금값의 수요가 떨어지겠죠. 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죠. 비싼 돈 갖다가 금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자산 운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채권은 당연히 X죠. 투자하면 안 되겠죠. 환율 쪽은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부동산 쪽은 엉망진창이죠. 부동산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미국조차도 엉망진창인 거 아시죠? 미국도 지금 부동산 상장하는 회사가 그 상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 오피스 공식률이 증가하면서 하여튼 부동산은 엉망진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뭐 얘기할 수준도 안 되죠. 근데 이제 또 매체에서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에 대해 심리가 좋아졌다, 쓰잘데없는 말 같지 않은 소리 떠들어대고 있죠. 여하튼간에 그런 부분이 참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거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정도면 말씀드렸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뭐 전반적인 백그라운드의 흐름은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은행 쪽은 당연히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이라든지 중소은행 다 신용등급 강등을 때려버렸죠. 때린 건 아니고 때릴 예정이죠. 대형 은행은. 미국은 신용등급이 강등된 상태고요.
미국이 날아라는 신용등급 강등, 지역은행은 이미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대형은행도 신용등급 강등의 경우 이 은행 쪽도 지금 왁 빠지고 있죠. JP모건의 은행주가 다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골드만삭스 지금 보이시죠? 주가 흐름이 계속 폭락 수준으로 엄청 빠지고 있죠. JP모건도 다 빠져버리고 다 빠지죠. 은행주 다 빠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다 빠져버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다 빠져버립니다. 뭐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가 있냐면 보통은 은행주가 빠지게 되면 비트코인 쪽이 올라가는데 은행주가 빠지면서 비트코인 쪽도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비트코인도 좀 빠지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뭔가 유동성 자금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참 웃긴 게 그 매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경제가 왜 좋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계속 이거를 팔로잉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봐보세요. 제가 이거 매일매일 체크해드리잖아요. 글로벌 주식경제 해가지고 이거 보시죠. 7월달, 6월달, 5월달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체크해본 결과 미국의 그 PMI 지수 있잖아요. PMI 제조업 지수 있잖아요. 그 공장 지수 있잖아요. 공장 활동 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단 한 번도 미국의 경제가 확장 국면으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단 한 번도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미국 경제가 단 한 번도 확장으로 전환된 적이 없어요. PMI 지수가. 근데 어떻게 해서 미국 경제가 좋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단 한 번도 PMI 지수가 확장인 적이 없고 둔화, 위축 이건데. 근데 계속 매체에서는 뭐 미국 경제가 좋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얘기하고 있죠. 그 미국 경제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았으면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신용등급을 왜 강등했죠? 말이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용등급을 왜 강등했어요? 거기다가 지역은행의 그 신용등급 강등하고 거기다 대형은행도 지금 신용등급 강등할 예정이고 그리고 PMI 지수도 단 한 번도 경기 확장으로 수치가 올라간 적이 없는데 엉터리죠, 엉터리. 그러니까 이게 관점을 잘못 잡으면은 나만 당하는 거야. 괜히 영끌족이 생겼겠어요? 괜히 영끌족이라는 그분들이 생겼겠냐고요. 그분들이라고 해가지고 당하고 싶었겠어요? 매체에 의해서? 매체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당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까지 보면은 뭐 전반적인 흐름을 다 아시기는 하겠죠? 뭐 큰 흐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그래도 여기서 약간 근데 근데 베트남도 폭락했던데? 베트남이 그동안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지쳐.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팡 베트남 팡 빠졌던데.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섹터보다는 섹터로 보지 말고 그 흐름으로 잠깐 볼까요?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주요 종목들 넷플릭스 빠지죠. 애플 어떻게 되죠? 애플도 다 빠져버리죠. 알파벳 쪽은 최근에 버티다가 살짝 눌리죠. 메타도 계속 빠지죠. 아마존도 지금 눌리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빠지죠. 엔비디아가 그나마 좀 버티긴 하죠. 엔비디아가 N장 파동의 모양새로
그나마 좀 여기서 버티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버티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한 모양새가 있었고, 테슬라도 계속 빠지죠. 그래서 약간 그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빅테크 종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죠. 그나마 좀 엔비디아가 약간 버티고 있고, 그리고 화이자가 좀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어요. 모더나도 약간 반등해주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하는 건 아닌데 살짝 올라오는 게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아직은 아닌데 뭐 언젠가는 올라올 것 같긴 해요. 워낙 좀 저평가된 모양새가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요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여행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쪽 한번 살펴보긴 봤는데 다 빠졌다 야. 항공 쪽도 다 빠져버렸다. 델타 에어라인스도 빠지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도 빠지고,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스 빠지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다 빠지는, 그쵸? 지금 올라가는 섹터가 잘 안 보여. 네, 은행 쪽은 다 빠졌죠. 골드만삭스도 지금 다 빠지고, JP 모건 체이스도 다 빠져버리고. 그나마 이제 음식료업 쪽이 뭐 몇 개가 좀 약간은 버티고는 있어요. 약간 좀 빠진 것들이 약간 버티긴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온 것 같지 않고, 그나마 이제 약간 유가 쪽, 엑스모빌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그 유가가 좀 고유가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에너지 쪽은 그렇게 안 빠졌고, 이 워크가 저거죠? 미국, 이게 공유 오피스 회사. 지금 거의 뭐 상장 폐지 관련된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건설 쪽도, 부동산 쪽도 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타워 다 빠지죠. 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빠져요. 미국 쪽이. 근데 이제 통신 쪽에서 약간 시스코 시스템스가 올라오는 모양새 있고, 버라이즌은 아직 돌린 건 아닌데, 네,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모양새요. 지금 뭐 미국 쪽도 올라온다고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얘는 뭐 데커 아웃도어 이런 거 약간 올라가긴 한다. 여행 쪽 다 빠지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행 쪽도 뭐 빠지고, 풍력, 태양광, 아니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다 빠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 약간 빠지는 모양새. 비트코인은 요번에 폭락해가지고 요거 숏 비트코인 그건데, 이건 반대로 올라가지. 약간 인버스 개념이 있는 비트코인 쪽이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그 비트코인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비트코인 쪽 어떤 전략으로 투자해야 되느냐, 코인 쪽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오히려 코인 쪽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인버스 개념이 있는, 비트코인 인버스 개념이 있는 요런 뭐 ETF에다가 투자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ETF는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ETF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ETF는 뭐 들고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들고 가려고 하시는데, 들고 갔다가 괜히 수익률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여하튼 간에 뭐 미국 증시를 좀 봤는데 뭐 대체적으로 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저평가된 종목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뭐 구체적인 것이라든지 흐름 보셨으니까, 안 좋은 건 맞죠, 그쵸? 다우 빠지고 있고,
나스닥도 좀 빠지고 있고. 그나마 좀 약간 뭐 반등인데 반등은 굳이 이야기할 영역이 아니에요. 반등 갔다가 우리가 뭐 떠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반등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미련의 영역이에요. 약간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 뭔가 미련을 갖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예, 반등은 미련의 영역이에요. 중국도 빠지네요. 예. 중국도 보시면 하락 장악기가 블랙 캔들 나면서 중화권 쪽도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좀 다 약세의 모양새가 있긴 있네요. 흐름이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반등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투자 전략을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한 거지.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자 이런 관점은 아니니까 그냥 현실을 잘 직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수익을 잘 챙기시는 이제 전략이 필요하죠. 예. 이런 전략도 중요해요. 수익을 잘 챙기는 전략. 여기다 써놔야겠다. 지금은 수익을 주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그럼 보통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수익을 났는데 수익을 챙기지 않고서 좀 더 상승할 것 같아가지고 수익을 안 챙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겠죠? 그러다가 수익이었다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수익이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계시나 이렇게 막 올라가. 그래서 내가 수익이 났어. 근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져. 근데 떨어졌다가도 다시 지지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을 기대하니까 내가 여기서 익절하지 않고서 살짝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것을 고려해갖고 들고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상승장일 때는 내가 여기서 사서 수익이었다가 빠졌다 하더라도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났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상승장일 때는 그런 전략이 통하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상승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전략이 통하진 않겠죠. 그걸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 때나 그렇게 뭐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을 주면 수익을 잘 챙기는 전략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 굳이 그렇게 하시고 싶다면 뭐 올라갔을 적에 내가 여기서 수익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수익 챙기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하겠죠. 부분 전략으로 올라갔을 적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지. 지금 뭐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을 주면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들고 가는 것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때와 장소를 가릴 필요가 있죠. 지금 시점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점은 그냥 현재 만족하시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고 싶지 않죠. 지금에 안주하고 싶죠. 그게 편안하니까. 그게 행복하다 느껴지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쪽은 좀 상승을 해주게 되면은 수익이 나오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
네, 현실을 직시를 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넥스트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요새 그 채권 쪽에 금리가 계속 좀 상승하고 있죠. 채권을 아무래도 채권 금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되고 채권 금리의 흐름을 볼 필요인데,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자세히 안 봐도 될 것 같고. 근데 채권 금리를 참고할 필요 있죠. 넥스트 투자 섹터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 있고. 지금 경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죠. 요게 그 키워드죠. 이 3고. 네, 고유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 하도 이게 우리가 너무 고유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고유가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진 않죠. 그리고 고물가인데 고물가가 마치 또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도 1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고금리죠.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건 아니죠. 지금은 불황형이죠, 불황형. 불황형이기 때문에 뭐 라면 관련된 종목이 와고 삼양식품인가요? 뭐 상한 까뜨리기도 하고 올라가잖아요. 지금 불황형이죠, 불황형. 요번에 뭐 우리나라 뭐 경상수지, 그러니까 무역수지 흑자 났다 하더라도 그거 수입액이 줄어서 흑자 난 거잖아요. 수출이 증가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황형 수익이죠. 우리가 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요새 그 대부분 섹터의 흐름 자체가 약간은 그 폭락장, 그쵸? 요새는 폭락장, 하락 반등장, 하락 멈추, 약간 약세장의 모양새죠. 라면, 음식료, 삼양식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수가 빠진 원인은 가장 큰 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지역은행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대형은행 신용등급 강등 경고, 그리고 중국의 비구이 위한 요거 문제도 있고요. 근데 그건 웃기긴 하죠.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헝다는 언제적 얘기인데 단지 요번에 그 뭐죠?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영역이 아니에요.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영역이 있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뭐 굳이 위험하다고 본다고 한다면 뭐 비거의 위한 이쪽이 좀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 근데 그거야 뭐 우리나라 하고 같은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뭐 이걸로 해서 얘기할 영역은 아닌 거고. 지금은 최근에 이렇게 빠졌으니까 알겠죠? 여기서 이게 기본 파동이니까 골프하기 구간이니까 그걸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은 요 정도면 뭐 그동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서 함께 이야기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이야기했죠. 그래도 흐름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데가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할 때라 이제 내 종목을 관리할 때 방향성을 잡는 거지. 단순하게 뭐 차트만 본다고 해서 될 영역도 아니고 단순하게 뭐 재무제표만 본다고 해서 될 영역이 아니죠. 뭔가 배경 지식이 있어줘야 되는 거죠. 배경 지식 없이 뭐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늘상 보는 관점은 그냥 기본적인 관점밖에 못 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게 흐름을 이해하셨겠죠? 이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